자, 강의 두 군데가 겹쳐서 아무튼 중간에 조금 맥이 안 맞지만 끊었어요. 여러분 69페이지 차감 납부세 계산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부가세, 매출세, 매입세 다 계산했어. 그러면 이제 매출세니까 매입세 계산했으니까 이제 납부세액이 계산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납부세액 밑에 경감공제세,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의 돈을 받아다가 대신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형태의 세금이 아니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진 않지만 경감공제세액이라는 명목으로 차감해 주는 게 조금 있긴 있어.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가사세도 있는데 가사세는 크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됐다. 자, 밑에 앞에서 했던 적이 또 나온다. 74.7%는 국세, 25.3%는 지방세. 그죠? 자, 그 밑에 경감공제세액에 신용카드 매출 전부 발급세 공제라는 게 있어요. 신용카드 보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부 발급세 공제를 해준다고.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거야. 예를 하나 들게.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샀는데 그 사람이 현금으로 좀 달래. 현금으로. 그럼 내가 그 물건을 현금으로 주면 이 사람은 그 매출을 감출 가능성이 있다. 그럼 세금시부터 누락시키니까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머리를 굴린다고. 근데 한번 봐봐. 매출을 감춰. 극단적으로 할게. 매출을 다 감춰가지고 매출이 0원이래. 어떻게 0원인데? 다 현금 장사해가지고. 근데 매입은 있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물건 사온 건 있는데 물건 판 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럼 말이 안 되는 걸 국세청에 담당 공무원들 모르겠어요? 다 알지. 거기다가 누구도 아는데 장사하는 사업주 본인도 알 거라고. 말이 안 된다는 걸. 그러면 어떤 꼼수를 부리는데 물건 파는 걸 줄이려면 사오는 것도 줄여야 되겠네. 그럼 내가 누구한테 사오는데 내한테 물건 공급해주는 사람이겠지. 그 사람한테 사올 때 줄여버리겠네. 어떻게? 현금 결제하면서. 그러면 그 거래처는 내한테 현금 판매한 거지. 또 현금을 감추겠네. 현금 매출 지 입장에서 감추려면 매입을 또 감춰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어디서 사올 거 아니야. 연쇄적으로 현금 매출을 다 감춰버린다고. 다 감춰버린다고. 이걸 국세청에서 드러내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소련 말로 과표의 양성화, 혹은 조세채권의 유식 우려, 그래 과표 양성화 작업 이렇게 얘기한다고. 과표 양성화 작업.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과표를 양성화할 수 있는데 카드 좀 많이 쓰자 이거야. 카드, 신용카드 좀 많이 쓰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스틱 앤 캐럿이지. 카드 안 쓰면 반 죽여버린다. 현금 매출을 하고 감춰버리면 죽여버린다. 이러면 진짜 죽여버릴란가 싶어가지고 계속 할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스틱 앤 캐럿이니까 캐럿을 준다. 어떤 캐럿을 주는데 물건을 사고 카드 끊는 사람들이 직장인이래. 그러면 직장인 근로소득자들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라는 걸 해줘. 소득공제.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뭔데? 우리는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야.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카드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발급금액, 결제금액, 발급금액, 이 결제금액은 뭔데? 예규에 보면 공급 대가라고 돼 있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그거에 1.3%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세액 공제로 세액 공제를 해준대. 한도는 연간 1,000만 원. 한도는 연간 1,000만 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지. 1기, 2기 이렇게 따질 때 6개월. 근데 이 한도는 연간으로 따졌을 때 1,000만 원을 한도로. 제법 괜찮아요. 됐죠? 그런데 물론 당연히 영수증 발급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주들만 돼. 주로 최종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주.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면 제조업체 이런 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세 공제 대상이 아니야. 물론 제조업체라고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제조업체인지도 불구하고 소매업이라 이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어떤 때 과자점 또 이렇게 떡방앗간 이런 데는 제조업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세 공제를 해줘요. 됐죠? 됐습니다. 저 밑에 2027년 이후는 1%로 돼 있는데 2027년 돼봐야 알아요. 왜? 제가 직장생활 그만두고 시험 준비를 하려고 뛰어들었을 때도 1.3%인데 내년부터 1%로 바뀔 거다 했는데 그게 내년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이 돼봐야 알아요.
자, 다음 페이지 반가로 이번에 공제 배제돼 있죠. 이건 어떤 거냐면 신용카드 사용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거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면 이제 더 이상 이런 혜택을 줄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법인은 일단 이런 혜택을 안 줘요. 안 줘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에 공과액 합계액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1년 직전 연도 공과액 합계액 기준으로 과세, 면세, 합계 다 냈을 때 10억 원 기준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들만 해줘요. 그러면 책에는 초과한다고 되어 있지. 초과하는 사람들은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됐죠. 그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어떤 거냐면 사업주가 부가세 신고를 자기가 직접 하는 거야. 직접 하는 거야. 그러면 세액공제를 10,000원을 해줍니다. 언제? 확정신고할 때. 자, 부가세 확정신고는 1년에 몇 번 해요? 2번 하죠. 10,000원, 10,000원씩. 그럼 총 20,000원.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인데 법인세 신고를 직접 한대. 전자신고 세액공제 20,000원 해줘요.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인데 종소세 신고를 직접 한대. 전자신고 세액공제 20,000원. 부가세도 똑같이 20,000원. 근데 확정신고가 2번이니까 10,000원, 10,000원씩. 됐죠? 됐습니다. 자, 택시 경감세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괄호 4번에 전자세액에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어 있죠. 그죠? 이건 어떤 거냐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해가지고 이 도입을 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웬만하면 다 사용하도록 보급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캐럿 혜택을 줬다고. 과거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최초로 도입됐을 때. 근데 어느 순간 안정기에 접어들었거든.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혜택이 없어졌다가 코로나 시국 때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부활했어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발급 건당 200원씩 한도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 공제를 해줘요. 다만 요건은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이런 세공제 혜택을 준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밑에 가산세를 있죠. 가산세가 보니까 뭐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건 보지 말고 요 정도 얘기할게요. 요 정도.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자료상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지도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수수하는 거지. 그래 국세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그리고 국세 행정력에 낭비도 초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문제를. 그래 부당하게 매입세 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국세를 환급을 받거나.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이런 거를 물건을 사고 팔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발급했구나. 그래서 가공세금계산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가공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놈도 발급받은 놈도 다 나쁘다. 그래서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내도록 돼 있어요. 가산세.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어요. 물건을 A 업체에서 사가지고 세금계산서를 수수료를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공급하는 사업자가 B 업체라고 돼 있는 거예요. B 업체. 이런 걸 위장세금계산서 이렇게 표현해요. 위장세금계산서. 이런 경우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매겨요. 이런 가산세 규정이 있는데 아주 많아요. 이런 거 말고도 많은데 초심자 단계니까 그렇게까지는 보지 말자 그 얘기. 그래서 제가 말로 언급한 거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나 싶어요. 그 정도만 하죠. 그 정도만 하고 간이가세자는 얘기했었어요. 직전에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간이가세자한다. 뭐 어떤 사람들이 간이가세를 하는데 영세한다는 거야. 영세한대. 이렇게 영세한데는 세금 신고 FM으로 하지 말고 대충 간이로 하고 장사에 전념해라. 부가세 신고 대충 간이로 하고 그게 간이가세자다라고 생각하면 돼. 간이가세자. 뭐 간이가세자는 장사가 잘 안 되고 수익금액, 매출액이 적은 데가 간이가세자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만. 매출액이 적다고 무조건 다 간이가세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저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네. 간이가세 배제 사업자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업종을 영유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매출이 작아도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없다고. 배제 사업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업종인데 어떤 업종? 자 밑에 보면 괄호 이번에 동그라미로 광업을 한다든지 제조업을 한다든지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그리고 동그라미 보면 과세 유흥장소. 과세 유흥장소라는 얘기는 술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데. 그리고 동그라미 6번에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부동산 매매업. 동그라미 6번은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정하는 것.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자는 간이가세자가 절대 될 수 없어. 근데 부동산 임대업자는 그 규모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규모는 지역별로 다 달라. 그래서 그냥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만 거예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7번은 뭔데? 사자들. 전문 자격사들도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없어.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1번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자 이건 어떤 거냐면 과거에 간이가세 규정은 4,800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였는데 그게 1억 4백으로 증가했거든. 근데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 유흥장소는 아직도 4,800에 머물러 있다고. 4,800이 안 돼야 이 사람들은 간이가세자가 될 수 있어. 이 사람들은 4,800이 넘는 순간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없다. 됐죠? 자, 그 정도 보죠. 그 정도 보죠. 그리고 로마차 3번에 과세 유형의 변경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 얘기만 할 거예요. 간이가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좀 가리지만 거래 상대방이 나랑 거래를 안 하려 해가지고 내가 거래가 단절되면 나 굶어 죽는 거예요. 간이가세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간이가세자가 혜택이냐? 혜택이 아닐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불이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선택권을 세법에서 줘놨다고. 간이가세 포기라는 제도 절차가 있어요. 그럼 내가 간이가세 포기를 해버리면 일반가세로 돌아가는 거죠. 일반가세로.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일반가세자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작년에 1억 4백이 안 되게 됐어. 그러면 올해 7월 1일자로 간이가세자로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직권으로 전환시킨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간이가세자로 돌려버린다고. 뭐야? 나 거래 단절 될까봐 일반 가세를 했는데 간이가세로 돌려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그때 다시 계속 일반 과세를 적용받고 싶으면 간이가세 포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돼. 그죠? 이 1억 4백이 미달하면 직권으로 간이가세를 돌리도록 돼 있고 그 전에 포기 신청을 하면 계속 일반 과세로 유지가 된다. 그죠? 다음 페이지 보면 간이가세자의 부가세 계산 구조로 돼 있어요. 납부세액에서 시작한다 돼 있죠. 그죠? 요게 포인트예요. 일반 과세자들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간이가세자는 바로 처음부터 납부세액에서 계산을 해요. 나 처음부터 납부세액에서 계산한다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정. 그 가정을 어떻게 하는데요? 밑에 1번에 납부세액 보면 과표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를 곱한다고. 부가가치율을 빼면 과표의 10%죠. 과표의 10%는 매출세액이잖아. 여기서 매입세액을 빼야지. 그래야지 납부세액이 되죠. 그죠?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그 비율을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바로 곱해버리는 거야. 그럼 다음 페이지에 괄호 이번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눈으로만 봐봐요. 이 시험에 안 될 거야. 암기할 필요 없어요. 뭐 소매업, 음식점업 이런 데는 15%, 제조업은 20%, 숙박업은 25%. 또 그럼 6번에 그 밖에 서비스는 뭐 30%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뭔데?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가지고 가자. 제조업? 좀 그런데. 동그라미 이번에 음식점업 가지고 갑시다. 15%. 음식점 업자, 일반 과세자로서 음식점 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출세액 계산하고 매입세액 계산해서 납부세액을 뽑아내야 돼. 그런데 음식점을 영위하는데 영세에서 간이가세자래. 간이가세자는 처음부터 바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대. 어떻게? 과표에 15%를 곱하고 10%를 곱할 거야. 이 15%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고. 그럼 15%라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데 이 음식점 업자는 매출의 100원이면 매입이 85원 정도 될 기다 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주머니에 15원 정도 남지. 그죠?
그래서 바로 15%를 곱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고 합니다. 주머니에 얼마 정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 그럼 봐봐. 동그라미 이번에 제조업은 100원 벌면 20원 정도 남을 거라고 보는 거. 그지? 숙박업은 25원 정도. 건설업은 30원 정도. 이렇게. 그래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별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집계하고 계산하고 정리하고 이런 피곤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간이가세자 규정이지. 그래서 그런 피곤한 일에서 벗어나서 너희는 장사하는데 조금 더 전념해라. 이게 간이가세자 규정이라. 됐죠? 자, 하나만 더 봅니다. 밑에 괄호 3번. 납부 의무에 면제돼 있죠. 간이가세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된대. 과거의 간이가세자 규정 금액이죠.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돼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해당 과세기간,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라고. 1년 동안 공급 대가가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할게. 그럼 그 4천만 원에 우리 아까 소매업은 15%라는 부가가치를 곱해야 되고, 그지? 거기다가 10%를 곱해야지. 15% 하면 600만 원. 그지? 거기다 10% 하면 60만 원. 이게 부가가치세라고, 납부세. 그죠? 그렇지만 세금이 없는 걸로 보겠다. 징수를 안 하겠다 그 얘기야. 4,800만 원을 미달하면 아이고 영세하구나. 부가세 신고, 납부금액 면해줄게. 신고만 하세요 그 얘기야. 됐죠? 그게 납부 의무의 면제. 그죠? 요거는 큰 혜택이에요. 요거는 큰 혜택. 됐죠? 됐습니다.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나머지는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법 정리하고 대면 강의 때 이제 종소세 신고, 종소세 들어갔고 그리고 다음번 대면 강의 때 이어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업로드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